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이 열린 국립극장. 세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어머니의 죽음. 22살의 박근혜는 퍼스트 레이디가 됩니다. 눈물이 마를 겨를도 없었던 영예 박근혜는 정치 무대에 서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트라우마의 시작은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라면 늘 화목했던 삼남매. 행복했던 유년 시절의 추억은 동경으로 남아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장충초등학교 박근혜의 생활 기록부. 조심스러운 어머니의 성격과 아버지의 단호함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초등학생 박근혜도 지금과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불통 이미지는 이미 이때부터 시작된 건 아닐까. 누구에게나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20대의 영예. 그때 어머니를 잃은 상처를 치유하겠다며 나타난 최태민. 가족의 빈자리에는 그렇게 악연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1979년 10월 26일 두 번째 비극이 그녀를 덮칩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하늘 같았던 아버지마저 잃게 된 박근혜. 청와대를 떠나 외롭고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18년 동안 정치와 거리를 두고 야인으로 살던 그녀는 1998년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서 당시 유력한 여권 후보 엄삼탁을 누르고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내리 5선 국회의원은 보수당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바른 정치, 국민과 아픔을 같이 하는 정치가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차떼기 사건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휘청거리던 한나라당. 박근혜 당시 의원이 구원투수로 당당히 나섭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하는 마음 하나만 간직하고 백지 위에서 새롭게 한나라당 당사를 버리고 과감하게 천막 당사로 향한 박근혜 대표. 17대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박근혜 대표의 진심이 통했던 걸까? 전체 299석 가운데 121석을 얻으며 당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2006년 5월) 지방선거 서울 유세 현장. 괴한에 의한 커터칼 테러를 당하는 와중에도 대전은요 라는 말이 화제가 되며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끕니다. 악수를 너무 많이 해서 손에 붕대를 감고 대중 앞에 나선 그녀의 투혼에 급기야 박근혜라는 이름 뒤에는 선거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됩니다. 여세를 몰아 17대 대선 후보로 나섰지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 박근혜 경선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이명박 후보에게 경선에서 패배하는 한 번의 실패를 맛보고 18대 대선에 두 번째 도전을 하게 됩니다. 저는 돌봐야 될 가족도 또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국민 여러분이 가족입니다. 나는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다. 그렇게 좋아하는 조카도 청와대에 못 오게 하며 친인척과 거리를 두고 비리와 선 긋는 것처럼 보이던 대통령. 어떤 경우든지 그 이름을 팔아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않으면 됩니다. 측근 권력 남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역대 정부가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그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퇴진해라!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찬성 투표를 던졌던 박 대통령. 돌이켜보면 지난 18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했던 거죠. 이제는 자신의 운명이 헌재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우리 정치 현장에 70년대 이후에는 언제나 있었고 또 잠시의 은둔 생활을 빼면 정말 현지사의 정치사실 굵직한 한 축을 이뤘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습니다. 뭐 본인뿐만 아니라 아버지 세대부터 시작한다면 사실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뭐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뭐 거의 우리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그런 하나의 키워드였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또 산업화를 이뤄냈다는 그런 성과 때문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인기 있는 이유도 결국 아버지가 쌓아놨던 그런 산업화에 대한 성과, 그 결과물로서 이제 지금의 박근혜도 있어 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이 시대가 바뀐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공감 능력,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이 새로운 어떤 리더십에 맞게끔 발달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살아왔던 여러 가지 어떤 인생 역정에 있어서 그런 면들을 사실 보완해주지 못한 것들이 가장 아쉬운 측면이죠. 왜냐하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은둔 생활을 하면서 결국 인간적 소통 관계가 결국 한정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인간관계도 사실은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정치 입문 때부터 제가 이제 취재를 해 왔는데 네. 그때 이제 그 98년도 이제 보궐선거 현장에부터 있어 왔는데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정치를 오래 지어왔지만 참 어떤 면에서 좀 신선하다 또 뭐 네. 깨끗하다 이런 어떤 느낌들이 사실 많았어요. 근데 점점 이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너무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데 대한 이제 의문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실 친박이라는 분들도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워낙 이 가지고 있던 카리스마가 크고 또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함부로 거기에 도전을 못했던 것이거든요. 네. 누구나가 사실은 다 대통령에 대해서 사적으로 만난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이야기하는 순간 바로 배신의 정치로 내쫓겨나기 때문에 말을 못했던 그 결과가 오늘의 어떤 이런 결과는 낫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삶을 좀 판넬로 준비해 봤는데요.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즉 평범한 가정이 절대 아니었다는 건데, 자, 처음에는 9살 때부터 22살까지 18년간 대통령의 딸 영애로서 살아왔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청와대에 발을 디뎠고요. 그 다음에 22살부터 27살까지는 퍼스트레이디 대행을 했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13년과 5년을 더하면 18년 동안의 세월이 되는데 이제 저게 동전의 양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뭔가 통치학이랄까 국정 운영을 곁에서 분명히 배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뭔가 새로운 리더십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이 한 번이라면 그 반대쪽에서는 오히려 정상적인 소통 능력을 잃어갔던 과정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때가 바로 근데 운둔 생활을 할 시점에 또 그런 영향이 많이 받았을 것도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판넬에 보이는 저 18년 동안의 세월. 오늘의 정치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던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시기에 이제 장충초등학교 나와서 성심여중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서강대를 나중에 다니다가 네. 하고 나서 프랑스 유학을 가는 그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경수 여사가 상당히 좀 딸 교육에도 나름대로 신경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성심여중에 들어갔을 때 네. 1년간은 기숙사에서 살게 했거든요. 일부러. 청와대 밖으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네. 이제 좀 그것이 오히려 어린 아이한테 낫다 싶어서 이제 1년 동안은
기숙사 생활을 하게 했고 그 뒤에도 청와대에서 성심여중까지 이렇게 전차로 통학을 했는데 그때 뭐 유명한 얘기가 있죠. 안내양이 하루는 뭐 야 성심여중 너네 학교에 대통령 딸 산다며 뭐 어때 얼굴은 이뻐? 너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얘기는 들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고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건 서강대에 갈 때도 본인은 이제 역사학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앞으로는 전자공학 산업화의 시대가 온다 하면서 그쪽을 권해서 가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서전에 보면은 상당히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이 남아있는 한 대목이 프랑스로 이제 유학을 가지 않습니까? 네. 유학을 가는 당일날 비행기 시간에 좀 쫓긴 거예요. 그래서 네. 청와대에서 이제 차로 나올 때 어머니와 그야말로 여유 있는 이렇게 인사를 나누지 못하고 쫓기듯이 막 뛰어나와서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유경수 회사는 뒤에서 막 딸이 없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 이것이 이제 박근혜 그 당시 이제 딸이 남아있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네. 나서 갑자기 돌아가고 와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면서 저때 이제 이른바 최태민 씨를 만난 것이 네. 저는 이게 한 사람이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어떤 사람을 포진돼 있느냐, 어떤 사람을 포진시키느냐 이것이 또 사람을 규정하거든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도 한때는 새누리당 이른바 개혁파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네. 그 주변에 그렇게 있을 때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다 멀어지고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나 최순실 같은 사람들만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는 오늘날의 불행한 사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 판례를 보면서 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과 전혀 상관없이 18년간은 영광의 어떤 그 기간인데 대통령의 딸 영예 그리고 퍼스트 레이드를 대행했던 그게 18년이고 네. 그리고 18년간은 똑같은 18년간은 어쩔 수 없는 은둔의 그 참 고독한 그런 시절이었고 네. 나머지 18년간은 자기 자신이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영광의 그런 순간들인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이 그동안 기존에 있었던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보수의 어떤 변혁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좀 투명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뇌물수사란 이런 것들 전혀 없는 그런 사유를 분명히 꿈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가장 잘못된 거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네. 자기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군수가 데리고 다니는 운전기사, 네. 도지사가 데리고 다니는 운전기사, 대통령이 데리고 다니는 운전기사가 같은 레벨로 데리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네. 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군수가 데리고 다니는 비서, 대통령이 데리고 다니는 비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 평생 동안 최태민 일가의 그 품속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또 평생 동안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당시에 똘똘이 뭉쳤던 그 문고리 3인방 이 품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 자기 자신의 위치가 올라가면서 다른 조언을 하는 참모그룹이 새롭게 변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로 바꾸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을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이 표를 보면서 그 개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아주 솔직히 표현을 하자면 네. 인간적 연민을 네.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마 어떤 자연인이라도 그 first daughter라 그러죠. 영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전부 흉탄에 쓰러지는 경험을 하고 또 그 본인 스스로 정치인으로 18년의 세월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돼서 부녀 대통령이라는 네. 영광을 누렸는데 지금 탄핵을 지금 당한 상황이면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면 우선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듬을 수 있는 치료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네. 지금 굉장히 그 트라우마가 강할 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의 이 시절을 제가 다시 또 반추를 해보면 그때는 대통령의 딸뿐만 아니라 네. 웬만한 고위 공직자의 딸들도 공주 취급을 받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70년대, 그렇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의 역할을 했던 74년에서 79년은 네. 박정희 권위주의가 거의 극에 달하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권력을 배웠다면 그런 권위주의의 어떤 그런 권력의 분위기를 상당히 많이 느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감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어떤 통치와 관련해서는 제일 유명한 일화가
77년 카터 대통령 방문 당시입니다. 네. 그 당시 방한을 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과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신경전을 날카롭게 벌여가지고 카터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낸 그런 상황에서 로잘린 카터 영부인을 대상으로 아주 부드러운 영부인의 역할을 잘 해냈던 사람이 바로 당시에 박근혜 영예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인간,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을 평가할 때는 다양한 측면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지 우리가 한 면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으나 지금 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지금 그 정신적으로 마음의 상처가 클 것이다라는 것은 추정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로잘린 카터 여사 만났던 그 시절 1977년 상황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자, 대통령 영부인 유경수 여사 서거 전에도요. 대통령의 딸 자격으로 하와이나 이런 곳 방문해서 교민 상대로 영어 연설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했습니다. 아, 이런 모습이 하나하나 성장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멀찍이 전 알고 있었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이제 보니 좀 달랐던 상황인데요. 1973년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I want to tell you that I am fascinated with the beauty of Hawaii and am more than delighted to meet with my own people here. And finally, when I return home, I shall report what I have seen, heard, and felt here to my parents and my friends. 물론 좀 암기한 듯한 느낌은 있지만 굉장히 또박또박 교육을 잘 받은 영어를 구사하고 있네요. 일단 이제 뭐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또 영어도 이제 많이 배웠고 또 그렇게 이제 저렇게 이제 대중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잘 이제 저런 소화도 했고 유경수 여사가 특히 이제 많이 신경을 썼다고 그러죠. 교육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교육을 받으면서 또 서강대도 다니고 할 때 보면 결국 이제 주변과의 소통이 결국 이제 이게 참 좀 문제였다고 봅니다. 당시에 또 사회적 분위기가 보면 결국 이제 박정희 그때 이제 독재 정권에 대해서 사실 학교 가면 겨우 뭐 친구들이 다 이제 지탄받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보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떤 자리에 가면 연설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간단 인사하고 물론 이런 어떤 형식적은 잘하지만 정말 그 사람과의 진정한 소통이라는 거는 이건 안 되거든요. 사실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개인적인 사적 자리에서 이렇게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준비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농담도 준비를 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행위가 보면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그 농담이 준비해 온다는 것 자체가 보면 한편으로 보면 뭐 이게 처음에 하면 참 웃긴 하지만 너무나 짜여져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 빈틈이 없다라는 것들. 그리고 어떤 허튼 말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 1시간 넘게 이제 밥을 먹더라도 내가 저 사람과 무슨 소통을 하고 공감을 했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나오면서부터는 굉장히 좀 허망한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 연출됐던 준비됐던 상황들이었다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과의 소통도 싫어하고 개인적으로도 식사하는 모습을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청와대에서만도 혼자 밥 드셨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쓴 자서전의 맨 밑줄 보시면요. 내가 있었던 청와대 생활은 하지 말아야 할 것, 금기 사항들 참 빼곡했다. 자유가 구속됐고 어떻게 보면 저렇게 화려한 생활 속에 굉장히 고독한 삶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둔 때도 그렇고 청와대 들어온 다음 절대 고독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소통이 잘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 때부터 어떤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공주 이런 얘기도 지금 하셨지만은 공주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얘기할 때 너무 하대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도 가려서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직접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 때 어느 이제 교수님이 직접 거기에 갑자기 초청이 돼서 바로 박근혜 대통령 옆자리에 가보니까 원래는 멀리 앉도록 돼 있었는데 다른 비서가 와가지고 이 옆자리로 앉으라 해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3시간 반 동안 점심 먹는 시간을 포함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앉았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오늘 그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분 특별히 모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는 겁니다. 먼저 말을 걸지는 않다. 유일하게 점심을 먹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젓가락으로 비빔밥을 비볐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숟가락으로 되게 비비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뭐 젓가락으로 비빕니다만 어쨌든 그 교수님은
숟가락으로 많이 비비는데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 젓가락으로 비비시네요. 그랬더니 이렇게 비비면 잘 비벼집니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고 3시간 반 동안 거기 앉아있다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제가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리 준비한 일정 그리고 발언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자기 마음속에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국가의 공식 일정에만 많이 참석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그게 몸에 배버렸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편으로 본다면 저도 이제 기자 생활할 때 박근혜 대통령을 한 3번 정도 인터뷰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인터뷰하기가. 보통 이제 정치인들 인터뷰하면 이렇게 문답이 이렇게 주고받고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단답식 답변을 하시니까 뭔가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뒤에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와 줘야 되는데, 딱 거기서 그치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 대통령이 어렸을 때부터 청와대에서 계속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받드는 삶을 살아왔단 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나 중심인 거예요. 지난번에 왜 그걸 제가 꼭 얘기를 해야 알아듣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장관들한테 얘기하듯이 마찬가지로 모든 부분에서 그러한 의식이 이제 좀 어렸을 때부터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 18년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를 나와서 정치에 98년에 들어오기까지 18년 동안 저 때의 생활이 제가 이제 불교계 스님들을 좀 아는데 저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전국의 이른바 도력이 높다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편으로 본다면 부모님을 그렇게 불행하게 잃은 그 정신적인 충격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는 달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이제 스님이라든지 어떤 도력이 높다는 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일종의 좀 정신적인 그러한 뭐랄까요? 좀 내공이라면 내공이고 그런 것들 그리고 홀로 있다는 이것에 대한 어떤 강한 긍정 이런 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밥도 혼자 먹고 사람들도 그냥 만날 때 여러 명 같이 만나서 이렇게 프리토킹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거의 그러한 것들이 그냥 딱 체질화돼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문제로 나오냐면 결국은 소통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불통 문제가 계속 얘기되고 그러니까 편한 대로 그냥 각각 있던 사람들과만 다 지시하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 이른바 국정이 정말 최순실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사람한테 농단이 당하는 그런 사태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런 점에서요. 이제 요즘 새누리당 의원들 가운데 스스로 이제 반성하는 분들이 새누리당도 공범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영상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4년 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던 시절에 새누리당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박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런 혼자 있기를 즐겨하는 상황과 전혀 다른 친구들의 음성들을 새누리당이 공개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소개합니다. 노력파였어, 노력파. 굉장히 항상. 손에는 항상 뭐 수첩이 들어있었어요. 그네야 너 그거 뭐야? 그러면 거기 항상 스펠링이 깨알같이 적세갖고 이건 그렇게 안 보여져. 그래서 뭐야? 그리고 보면 내가 생각하는 그네는 대나무 같아. 꼿꼿하고 조용하고 성실하고 난 그런 느낌. 6년 동안 반장했어요. 책임감이 굉장히 강했고 성실했고 단어도 같이 꼭 찾아왔고. 뭐 세 분이 말씀하신 거랑 뭐 비슷한 면이 있어요. 뭐 노력파고 뭐 대나무 같이 꼿꼿하고 그런데 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늘 수첩이 손에 담겨 있었다. 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수첩공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세종시 때문에 왜 국회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로비 같은 데서 만나면 반갑게 악수를 하고 그러다가 그 발언이 끝난 다음에 우연히 마주치게 돼서 인사를 드리고 악수를 하려고 그랬더니 네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그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새로웠거든요. 그런데 그 미국의 핵대사 중에 크리스토퍼 힐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한국에서 온 학자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크리스토퍼 힐이 먼저 박근혜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정말 호기심이 많고 북한 핵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생산적인 대화를 해서 아직도 인상 깊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한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근데
사실 많은 언론인 분들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꽤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안보 정책에 관한 굉장히 개인적 네. 관심도 많고 공부가 많이 돼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1990년대에 당시 그 박근혜 은둔의 영예를 또 그 취재한 기자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이제 취재를 하려고 갔더니 사진을 좀 찍어도 될까 했더니 내 사진사 따로 있습니다 해서 찍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주로 읽는 책이 뭐냐 했더니 제왕학 뭐 네. 이제 이런 걸 읽는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그 은둔 시절에 제가 알기로는 수필가가 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책도 했죠. 네, 제가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문제로 탄핵까지 됐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소우주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 다양한 잠재적 측면 중에 하나만 유달리 이렇게 두드러지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 부작용을 우리가 지금 함께 공유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희가 친구들의 대화를 저희가 소개해드리면서 정확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것은 그 사실관계는 다 맞지만 저 메시지는 우리는 근혜와 친구였고 오랜 우정을 나눴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에 이렇게 사소한 얘기도 주고받으신 사람들이 늘 같이 있다는 메시지를 유권자한테 던졌던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네. 지금 이 친구들이 항상 수첩에 깨알같이 썼는데 스펠링이 있었다는 네. 거하고 그다음 대나무처럼 꼿꼿했다. 네. 그리고 조용하고 성실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세 가지는 그대로 갖고 계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저는 그런 부분이 뭐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졌다고는 생각이 네. 나요. 예.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친구들 얘기,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생일을 맞았던 1976년에 아버지와 딸이 나눴던 대화가 있습니다. 그 영상 또 저희가 그 음성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너무 거창하게 하셨어요. 뭐 거창하니 오늘 좀. 아버지 생신 때도 이렇게 안 하시고서는 뭐 언니 그네. 아니 어디다 여기다 이쪽으로 봐요. 작년에 지마의 생일 때도. 가선 탕진하게 써야지 이런 식으로 생일에다가. 감사합니다. 고마워. 녹음하는 건 좀 중단하지요.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준혁이 들려서. 세상에 어떻게 하면 아버지 이건 정말 너무 하셨어요. 네. 비밀 녹음했다. 비밀 녹음. 예, 나중에 자기가 한 거 들어봐. 얼마나 쑥스러워. 그네. 네. 같이 봐. 됐어요. 저는 많이 못 먹어요. 사람들 주려고 그래. 아니, 됐어요. 더 이상. 네, 그러니까 어머니를 잃고 나서 두 번째 생일쯤 되겠군요. 예, 그래도 매우 단란한 일반적인 가정하고 전혀 다를 것 없는 네. 아주 특히 가족 간의 그런 화목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생일 잔치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 때부터 사실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통제 못하는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그 유경수사를 읽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생활 면에 있어서 좀 불안하고 또 생활적인 면에서 이제 많은 차단되어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영예로서의 어떤 고단히 퍼스트 레이디로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이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계속 최태민하고 만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건의했을 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나 이제 그네한테 잘 못한다. 그냥 당신이 알아서 이야기를 해라든지 그런 걸 보면 실제로 저 때부터는 박근혜 대통령이 통제가 안 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이제 뭔가 역할을 했던 그런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때만 해도 사실은 이제 기회가 있었죠. 네. 주변에서 많이 이제 그때 박정희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었고 제발 통제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뭐 집에 방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나오지 않는다든지 네. 아버지한테 강력히 항의를 해서 도저히 저는 허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쌓였던 게 보면 지금 비극의 씨앗이 저 때부터 사실은 좀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보여집니다. 저 시기면 이제 76년 초거든요. 2월 달 네. 정도로 짐작, 2월 아니면 3월인데, 그때쯤이면 이제 최태민 씨가 그야말로 위세를 떨칠 때죠. 저 시기가. 이미 뭐, 저 당시에 대한구국선교단을 만들어서 전국에, 지난번에 제가 신문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경기도 화성군지회를 설립을 하는데, 네. 그 당시 경기도지사까지 다 와가지고 군수 포함 도지사 기관장들이 다 모였어요. 그 대한구국선교당의 한 군지회를 만드는데, 그런 정도로 지금 최태민 씨와 그 당시 박근혜 영예가 굉장히 이제 긴밀하게 연결되어 가던 그 시기이거든요. 76년이 아마 그 정점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게 하도 이제 막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니까 77년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찰에서 보고도 올라가고 결국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백광현 안전국장한테 시켜서
보고 이루어진 게 77년 9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시기는 사실 지금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 상황에 이르게 된 어떤 씨앗이 막 잉태되던 그 시기죠. 가정적으로는 굉장히 단란했던 시기이긴 했지만. 결국 뭐 최태민 씨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1979년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를 하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만은 꼭 채우고 싶었을 것 같은데 거꾸로 말씀하셨지만 아버지의 신화까지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 기념물까지 순환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저는 이제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할 때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시대 일했던 분들이 그랬던 분들이 오히려 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아니다라는 그런 측면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정말 잘 아시는 분들 그 우려가 아니 왜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하니까 결국 이 사태가 보면 모든 어떤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사실 아버지가 했던 역할들을 또 딸이 이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그게 공평하고 정당하겠는가라는 의문이 일단 처음에 들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아버지가 잘했더라도 그 딸이 그걸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건 아닌 것이거든요. 남이 이야기를 해줘야지. 근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계속 어떤 이 야당이나 이쪽에서는 그 어떻게 대통령이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유전했었고 특히 이제 이게 역사 교과서 문제가 정점이 되면서 결국은 왜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정말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저항들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남아의 여러 나라 국가들도 본다면 결국 이제 아버지에 대한 평가는 결국 역사가 하고 다른 국민들이 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제 하려고 했기 때문에 특히 보면은 최근에 그 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보면 각종 어떤 그 유경수 여사라든지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생각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디스카운트가 이제 본인을 비롯해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박정희 대통령도 나름대로 그래도 정당한 평가가 좀 사실은 야당 내에서도 그렇고 진보 진영 내에서도 박정희 대통령 평가가 새롭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화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진보학자도 오히려 그렇게 주장했던 국면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야기 나올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명예를 회복한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예를 든다면 좀 이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부친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그 어떤 곤궁이라는 그런 어떤 그 참담한 그런 경제적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 해방시킨 그런 경제 영웅이었던 반면에 정치적으로 독재자라는 그런 그 오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딸로서 그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좀 더 다원화시키고 뭐 야당과의 소통이라든지 근데 그런 면에 대한 생각은 좀 덜 하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2007년 경선할 때도 친박 쪽에서 그런 예비 후보와 박근혜 예비 후보 간에 이제 그 경선으로 치열한 경쟁을 할 때 자기네들이 준비하면서 복도에 나와서 그 담배를 한 대 뿜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아, 정말 요번에 안 되면 참 큰일이다. 대통령이 안 되면. 그런데 돼도 큰일이다. 자기네들끼리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본질적으로 그 교정되지 않는 성격이라든지 또는 아마 자기네들이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 최태민과의 연결고리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7인회의 가장 그 좌상이나 김용환 전 재무장관이 사실 이제 2012년도 대권 그때 이제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선자 시절에 이제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박근혜 당시 당선자한테 자, 이제는 최태민과의 관계를 그림자를 지우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그때 이제 건의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려고 저를 지지하셨나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사실은 김용환 장관한테 일체의 전화 연락도 안 가지고 만나지도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김용환 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사실은 70년대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말 한마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분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분이 정말 이제는 당선자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대통령한테 정말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건 충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중국 같은 데서 보면은 최고 지도자가 그 다음 자기 바로 밑에 지도자를 뽑을 때는요. 자기 좌파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파에서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좌파를 만약에 추천을 하기로 하면 자기 파만 계속적으로 해먹을 수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가 좀 전체적인 평가가 좀 원래 진위가 좀 왜곡됐거나 아니면 좀 폄훼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거는 바로 자녀인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그거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 하면은 되레 나중에 이것이 의도를 의심받게 된다.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를 고쳐가지고 5.16 혁명에 대해서 다시 미화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은 오히려 그것이 그 역사교과서가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는 기간 설령 채택이 돼서 잠시 활용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건 오히려 그 다음에 더 활용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 단견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엄밀하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인생 18년이라는 것이 명과 암이 있고 영과 욕이 다 공존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 2004년 천막 당사를 시작했을 당시에 그 한나라당의 선택, 그야말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결단하고 이끌어냈던 박근혜 당시 대표의 선택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뭔가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 정치력에 대해서 뭐 그것만큼은 높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능적인 동물적 감각이 아까 있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뭔가 상황을 딱 했을 때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를 본인이 이제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능력이 뛰어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저는 최순실 씨도 뭐 지금 와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은 굉장히 능력이 저는 뛰어났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최순실 권력의 주변에서 즉 아버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70년대부터 쭉 봐왔거든요.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그러니까 왜 최순실 씨를 대통령이 내치지 못했냐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제일 1급 참모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그동안 다 최순실 말대로 하니까 됐던 것이 이제 경험칙성으로 본인한테 이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다음부터 최순실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확신이 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그동안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수없이 많은 전화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그러니까 그게 보면 결국 최순실과 함께 통화를 했던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최순실도 상당한 정책 판단 능력을 저는 가졌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야말로 아무런 공직도 갖고 있지 않은 그냥 강남에 돈 많은 아줌마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여러 가지 국가 권력과 헌법적 권한을 위임했다는 것 때문에 큰 실망감을 안긴 건데 가령 부속실장 정도로 영입을 했으면 어떨까? 대통령은 왜 안 그랬을까요? 근데 저는 진짜 최순실 씨가 능력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거는 47건 그 180몇 건이 밖으로 유출이 돼가지고 고쳐졌잖아요. 네. 한번 그 고쳐지기 전 원문하고 고쳐진 뒤에 원문이 과연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과연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칠 능력이 있는 건가? 왜냐면은 공황장애하고 공황장애를 공황장애로 쓰는 사람인데 기본적인 용어조차도 제대로 구분을 못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과연 진짜로 대통령의 연설문을 더 좋게 고쳤을까? 저는 그 부분이 의심이 가고 오히려 연설비서관이 고쳐놓은 거 나중에 고쳐진 다음에 사실은 연설비서관은 이건 대통령이 고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별로 의심을 않거든요. 이게 잘 고쳐졌나? 못 고쳐졌나? 이런 생각을 의심을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다 180 몇 개를 다 갖다 한번 고쳐놓고 보면 과연 최순실 씨가 진짜로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볼 수가 있는 거고 아까 이제 그 최순실 씨나 박근혜 대통령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는 어느 순간에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결단하고 밀어붙이는 거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보다 그걸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은 다른 사람하고 좀 특이한 재주를 가졌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그 요번에 트럼프가 자기 딸 비앙카를 백악관으로 들 것인가 말 것인가 하다가 이제 안 하기로 했다 그랬는데요. 저는 이 최순실 최태민과 관련해서 저도 굉장히 그게 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당내 친박들 사이에서도 금기어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튀어나오면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노기를 띠면서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아주 고마운 사람으로 딱 끝나버리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정말로 어려울 때 도와준 자랑스러운 사람 같으면 정말 부속실장으로라도 임명을 하든지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던 그 심리적 이유가 뭘까를 저 나름대로 생각하자면 별로 내세우고 싶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냥 제 개인 생각이라 틀릴 수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그 최 씨 일가와의 연결고리 속에 단순히 도와준 이상의 뭔가가 서로 이렇게 걸려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그렇게 당당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고맙고 이렇게 열심히 도와준 사람을 절대 전면에 내세우진 않아요. 그리고 최순실이라는 사람들 늘 그 그늘 속에만 있으면서 자기 동네 신사동 근처에 무슨 목욕탕이라든지 또는 병원에 가서 갑질을 할 망정 대놓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김재원 전 정무수석이 그 박근영 씨의 남편과 관련한 재판에서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최 씨 일가와는 2004년 이후로 연락을 딱 끊었다라고 증언을 해서 그게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봤더라도 이게 뭔가 이렇게 드러낼 존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요새 뭐 이리저리 이제 그 증언이 나오는 것 중에 과거에 그 최순득이라는 사람의 기사를 했던 분의 증언을 보면은 그 3인방이 굉장히 가운데서 골치 아파하면서 심지어는 이 기사 보고 그 최순실 씨, 정윤회 씨를 좀 한강으로 데려가면 안 되겠느냐라는 농담도 했다. 운전하다 강물에 빠져들면 어떻겠느냐. 뭐 그런 식의 농담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는 분명히 그 뭔가 도움을 받았고 뭔가 이렇게 걸려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당당하게 내세울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습니다만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은 특히 이제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런 정치적 상품성만큼은 철저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비판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절정을 향해 가던 그 순간 이들은 침묵했고 활용했습니다. 그 장면 좀 보겠습니다. 아니, 저도 가게가 나아야지 잡아드리는데 제가 더 안타까워요, 사실은. 겁나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팔이 아파요, 팔이. 팔이 아프게. 자, 정두원 의원 보셨는데 2007년 MB편에 섰을 때는 최태민, 박근혜 관계를 알면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 밥도 못 먹었을 거라 이렇게 했으면서도 저렇게 총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을 받았었거든요.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뭐 이런 속담도 있고, 네. 또 이 정두원 전 의원이나 진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른바 정책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박 대통령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금에서는 뭐 완전히 대척점에 섰죠, 둘 다. 네. 하지만 일정한 시기에는 또 같이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까 이 정치적인 어떤 승부수, 감각 이런 네. 부분 저는 굉장히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 네. 부분들은 그동안에 이른바 교육 문제라든지 어떤 세금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런 사안이 터졌을 때 이것이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본능적으로 그걸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네. 부분들은 역시 청와대에서 이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면서 이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폭발력 부분에 대한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은 좀 이미 상당히 키워졌던 게 아닌가 싶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른바 권력을 사유화하면서 네. 너무 이 최순실 일가에 의지하는 쪽으로 가버리면서 공과 사의 구분이 흐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어느 순간에 정말 그 대통령 이야기대로 경계 자체가 네. 없어져 버리면서 오늘의 이런 상황에 좀 이르게 됐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자신의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고 네. 그 속에서 누군가 자신의 어떤 부분에 반대하는 사람,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가차없이 내쳤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진영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보건복지부 장관 할 때 기초연금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의 어떤 입장과 반대의 어떤 입장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만나주지도 않고 바로 내쳐버렸거든요. 정도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뭐 수도권 이전 문제라든지 등등 자신의 어떤 주장과 반대를 일단 한 사람 자체는 거의 옆에 아마 못 있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까지 붙어 있었던 분들은 한 번도 대통령에서 반대를 하지 않았던 사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나름대로 관리의 방법이 뭐냐면 내가 했던 이야기, 내가 주장한 이야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절대로 보지도 않고 두 번 다시 보지 않는. 그러니까 보시면요. 김무성 전 대표만 아주 특이하게 이제 한두 번 다시 기용이 됐지만 끝내 내쳤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한테 한 번 반대해서 내쳐진 사람이 다시 돌아온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한 번 찍히면 영원히 찍히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 김무성 대표가 특이하게 두 번은 이제 다시 기용을 된 측면이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면 지금 이신 친박들 보면 이분들이 한 번도 대통령한테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끝까지 진박으로 남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나가신 분들을 보면 다 한 번씩 정책이나 이런 문제에 반대하고 나갔던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편지로 대통령과 소통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니 아까 이제 김용환 전 장관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2013년에 직접 뵌 적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편지를 드렸다고. 그래서 아니 장관님 그렇게 가까우신데 직접 전화하시든지 만나셔서 말씀을 하시지 왜 편지를 보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소통을 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제가 신동아의 인터뷰 그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 인터뷰 보다 보니까 편지를 거기다 대통령에 썼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 국회의원한테도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3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전에서 이렇게 대통령한테 막 이렇게 싫은 소리가 이런 거 하면 바로 그것이 리액션이 바로 오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편지로서 많은 보낸 거예요, 대통령한테. 그런데 그 편지가 대통령한테 전달됐다고 확인은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오죠, 그게. 보내주신 거 잘 봤습니다. 아, 답은 왔다는 그런 이제 거군요.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그러니까 그 편지를 대통령이 보셨구나는 그건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소통하는 방식이 그게 70년대식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금 원로십니다. 제가 아는 언론계 원로신데 그 당시에 아주 강한 야당지에 이분이 편집국장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과 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소통을 했습니다. 편지로 소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정국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쭉 청와대에 써가지고 밀봉을 해서 보내면 그분이 다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써서 대통령한테 보내고 그 당시야말로 그 어떤 야당 지지자들과도 그렇게 소통을 했거든요. 편지로.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것을 보고 지금 배운 것이 아닌가 저는 싶은데 지금 시대에 한참 뒤떨어지. 편지 말씀하시니까 저도 하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이메일로도 보내는 의원이 있었대요. 과거에는 친박이었던 사람인데 그 이메일로 열심히 이제 뭐 정책이라든지 자기 의견을 보냈는데 갑자기 이메일 주소가 바뀌어가지고 다시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이메일 안 보내도 된다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유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놀라운 것은 저 이제 유세에 이제 다녀본 사람들이 느끼는 건데 박근혜 의원 또는 박근혜 대표가 이렇게 버스에서 내리거나 차에서 내리면 저쪽 100m에서부터 그 촐로들이라든지 또는 아주머니들이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열광하면서 뛰어온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 박근혜의 굉장한 잠재력이고 힘이죠. 그게 그동안 30%의 고정표를 형성했던 그 유권자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4% 이게 다 이제 최순실 씨와의 농단과 관련된 거겠죠. 자, 탄핵을 맞았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로 이제 가결을 시켰고요. 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대통령이 18년을 보면서 많은 이제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동안 박근혜 정치가 주는 것 때문에 뭐 환호했던 국민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자, 어쨌건 이 18년 동안의 정치 생활 좀 정리해 봤는데 많은 분들이 만감이 정말 교차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의 패널과 말씀 나눴는데 비슷한 느낌을 좀 저도 받았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